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푸른 하늘의 날인데요.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유엔이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주제는 우리가 공유하는 공기라고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더 맑은 도시를 위해서 공회전과 급가속 금지, 또 올바른 차량 정비 등 친환경 운전 습관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저도 운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친환경 운전 습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요 며칠간 비바람이 거세던 날씨와 달리 오늘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예상된다는데요. 또 내일은 절기상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백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혼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특히 충청과 호남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에, 그 밖에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이 예상되고요.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들을 꼼꼼하게 바르셔야겠고요.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더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늦더위가 나타나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18.6도, 대전은 15.9도, 대구는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광주와 부산 2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늦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추석 연휴 동안에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흰남노가 핥히고 간 포항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어젯밤 11시 중대본이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명 사망, 6명 실종이고요. 인명피해는 주로 포항, 울산, 경주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도로, 교량 등 12,300여 곳이 침수되거나 파손이 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가 3,800여 헥타르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한 4,000여 대 정도가 침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포항제철소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이 침수가 되고 또 일부 화재가 발생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지금 산업계에 비상이 걸리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로 경남권의 피해가 큰데 특히 그중에서 이 포항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떤 상황입니까? 이 포항시 남구에 위치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참변이 발생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구조 상황을 어저께 속속 지켜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서 차를 옮기러 들어갔던 주민들이 숨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8명을 구조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2명은 생존한 상태로 구조가 됐고요. 나머지 6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니까요. 이 천장 부근에 배관을 붙잡고 있거나 배관 위에 올라가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주민들의 경우에는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하주차장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마 그 물에 잠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생존한 주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19 구급차 안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새벽 한 5시 조금 넘은 시각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해요. 네.
지금 하천이 범람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있으니까 차를 빼실 분들은 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예. 내려간 건데요. 그 인근에 있는 하천에서 물이 범람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에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런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아, 정말. 근데 또 하나가 그 실종자 명단에 없던 사람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가 피해자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하고 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포항제철 피해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외에도 또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포항제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포항제철 만들고 난 다음에 가장 큰 피해를 네. 입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항제철소 주변에 냉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흘러요. 네. 근데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비가 쏟아진 데다가 또 바닷물 수위도 높아지는 바람에 또 그 하천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결국 냉천이 범람하면서 포항 제철소 있는 쪽으로 네. 물이 범람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포항 제철소는 구조가 지상에는 주로 고로가 우리 이제 쇳물을 녹이는 거죠. 고로가 위치해 있고요. 지하에 주로 기계실 같은 게 들어가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하에 이제 전기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천이 범람하면서 전기실 쪽에 물이 잠겨 버리니까 포항제철소에 전기가 정전이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전이 발생하고 나니까 보통 이제 코크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요. 코크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해요. 그 가스를 보통은 이제 전기 팬 같은 것으로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게 예. 되는데 팬이 멈춰버린 겁니다. 근데 자칫 그 팬이 멈춰버리면 제철소 안에 가스가 꽉 차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태워서 없애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걸 바깥으로 태워서 없애는 걸 보니까 이 포항제철소 전체에 불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오인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단 포항제철소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 연련 전기실에서만 불이 발생한 상황이고 나머지 포항제철소 전체적으로는 불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포항제철소 전반적인 부분에 전부 물의 침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산에는 굉장히 큰 차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포항제철소가 철을 생산하는 곳이니까 포항제철소가 가동이 중단이 돼버리면 산업계 전체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계 전반에 지금 비상이 좀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흰남노 피해 먼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택시요금 인상 추진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정책 개선이라고 하는 제목의 공청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택시요금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는 학계 전문가 또 시민 택시 노동조합도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단 택시 요금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할증 시간도 늘리고 할증률도 높이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심야 시간대 택시 잡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마음을 반쯤 비우고 이제 택시를 잡거든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요즘에 심야 시간대만 문제가 아니고요. 낮 네, 시간대도 그렇죠. 택시가 잘 안 잡히는 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금 인상안을 보면요.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을 기준으로 현행 3,800원이거든요. 기본 요금이. 근데 이걸 4,800원으로 1,000원가량 올리고요. 그다음에 심야 할증 시간도 지금은 이제 밤 12시부터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할증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2시간 정도 늘려서 그러니까 앞당기는 거죠.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할증률도 현행 20%가 심야 시간대 할증이 되거든요. 기본 요금에서. 근데 이 할증률도 20에서 40%, 최대 40%까지로 할증률도 높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네. 아니 어쨌든 이렇게 택시 대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일단 그 많던 택시가 갑자기 사라졌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결국은 택시를 몰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택시를 몰 사람, 택시 기사 숫자가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더군다나 택시 기사들 가운데 60대 이상이 한 63%를 넘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밤 시간대까지 나와서 굉장히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밤 시간대, 특히 심야 시간대에 일하러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택시 기사가 부족해졌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특히 이 법인 택시 기사들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이게 좀 사회적 갈등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법인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 적었던 이유로 꼽혔던 게 산학금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한다고 하는 할당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1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을 일단은 법인 택시 회사에 주고 난 다음에 당신은 나머지 돈 가져가시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합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난폭 운전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2년 전에 전액관리제라고 하는 걸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 돈을 전부 다 회사에다 주면 회사에서 월급 형태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월급 형태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일정 시간을 충족해야 거기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상여급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받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노동 시간도 줄이고 노동의 질도 좀 높여서 그래서 택시 기사분들이 월급도 좀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이 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종 산학금제 같은 것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택시기사를 해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곳을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택시기사분들이 택배나 배달 쪽으로 막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택시 노조 연맹에 따르면은요. 한 9시간에서 10시간 장시간 근로를 해도 기껏 한 달에 버는 돈이 최저임금 정도 수준인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해요. 근데 택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300만 원 그 이상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기본적으로 택시를 몰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요금 인상으로 문제를 풀면 그러면은 택시 기사도 많이 나오고 택시 기사들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왜 그 부담을 다 소비자, 손님한테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택시기사 산학금제를 폐지했던 것이 그러니까 공유 택시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택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조금 풀어주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럼 이렇게 요금을 많이 인상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택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이 동원되지 않겠느냐.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걸 하는 사람들의 뭐 임금이라든가 수입을 어떻게 그럼 보장할 거냐,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좀 면밀하게 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든 물가가 그중에서 또 먹을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채소값도 그렇고 고기값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머님들은 마트 가셨다가 뭐 하나 선뜻 탁 집기가 어렵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명절 요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고기, 그중에서도 소고기인데요. 이게 비용이 좀 부담스럽고 안 먹기에는 아쉽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 시름을 잠깐만이라도 좀 더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고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 현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큼 다가온 민족의 대명절 추석, 시장마다 주부들의 장보기가 한창인데요. 이번 명절은 음식 준비가 유난히 힘들다고 합니다. 오이값이 예전에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까지 올랐어요. 너무 비싸졌어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장보러 가기가 진짜 두려울 정도로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에요. 바로 요리에 쓰일 식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
예년보다 빠른 추석에 폭염과 집중호우로 국내 채소값이 오른 데다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소고기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소고기의 금값에 무너질 수 없다. 올 추석 풍성한 음식을 준비할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인천의 한 가정집. 안녕하세요. 물가 대란에 맞설 방법을 전수할 최주아 주부. 그녀도 최근까지 추석 음식 준비에 고민이 많았다고요? 명절에 저희 집이 원래 갈비찜이나 전이나 모든 음식을 다 해요. 그런데 올해는 채소값도 너무 올랐고 고기값도 너무 비싸서 제가 올해는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기는 아쉽고 해서 제가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과연 최주아 주부가 선택한 추석 요리 비법은 무엇일까요? 저희 명절 비법은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소고기? 자세히 보니 유구였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국내산 유구가 주부의 비법. 저희 아이들이 한창 클 때라 고기를 많이 먹이거든요. 특히 올해는 수입육이나 한우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유구를 많이 먹이는 편이에요. 실제로 같은 부위의 유구와 한우의 가격 차는 44%. 유구가 현저히 저렴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소를 얘기할 때 얼룩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홀스타인종을 얘기합니다. 이 홀스타인의 수컷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유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홀스타인종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20개월 정도의 사육이 끝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이 적고 단백질 양이 풍부하면서 고기의 질이 좋은 고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유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유구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고기면서도 동시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성과 맛을 두 가지 잡을 수 있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고기 음식에 활용되는 유구, 특히 손질이 번거로운 갈비찜은 사태로 활용하면 좋다고요? 사태는 좀 질긴 식감이 있는데 은근하게 오래 끓이면 부드럽고 쫀쫀한 식감이 있어요. 압력솥에 손질한 사태와 기호에 맞춘 각종 채소, 갈비찜 양념을 넣고 30분간 뭉근하게 끓여주기만 하면 쫀득하고 야들야들한 식감의 사태 소갈비찜 완성! 참 쉽죠잉? 뿐만 아니라 연한 육질 덕분에 육전 요리에도 안성맞춤. 특히 양파즙과 간장, 맛술을 섞은 양념을 한쪽 면에 바르면 육전의 감칠맛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아삭한 쪽파도 고기와 환상궁합이죠. 예쁘게 해주세요. 예쁘게 했어요. 이렇게 꽂지 말고 이렇게. 가족과 만든 음식은 더 맛있기 마련. 사실 유구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고요. 명절에는 산적이나 전이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적은 유구를 쓰는 게 가족 건강에도 지방이 많은 고기보다 유구가 좋은 것 같아요. 명절 요리 3대장 완성! 잘 먹겠습니다. 짭짤한 맛의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 밥 반찬으로도 좋다고요. 생각보다 쫄깃쫄깃한 것 같은데 부드러워. 남녀노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유구. 값싸고 맛있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반면 얼마 전 대구에서는 유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성대한 축제가 벌어졌다는데요. 9월 1일 9.2데이 유구에다 한 잔에 인기 가수의 초청 공연과 함께 흥나게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오랜만에 축제에 다들 신이 난 것 같죠? 행사장엔 어린 유구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얼룩무늬 송아지가 마냥 신기한 아이들. 추석엔 유구하세요? 오늘 오다 보니까 여기 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한번 구경차 왔어요. 여기 유구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대구에서 한다 그래갖고 일부러 온 거예요. 한쪽에선 쫄깃한 게임까지 한창. 하나 둘 셋. 유구 파이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경품을 받아갈 수 있을지.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구에는 고단백질이 풍부하죠. 저희 장바구니 당첨. 이처럼 행사장엔 게임, 캘라그라피와 같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기분 좋은 선물까지 팡팡! 유구가 있는 곳에 요리도 빠질 수 없겠죠? 지글지글한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아우 심금을 울리는데
홍보대사 양준혁 씨가 주부들의 마음까지 올립니다. 유구가 그 소고기에 그 지방을 다 뺐기 때문에 정말 질 좋은 그런 고기거든요. 추석에는 유구와 함께 파이팅입니다. 소고기 좋아하는 마음은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 어린아이들도 유구 산매경에 흠뻑 빠졌습니다. 지금 먹는 게 뭐예요? 유구야. 쫄깃하고 맛있어요. 시민들에겐 조금 낯선 유구지만 한 번 맛보면 그 부드러움에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게 함정. 요거는 잘 몰랐는데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식사 대용으로도 든든한 유구 주먹밥까지. 이렇게 맛있는 우리 소 유구 안 먹을 수 없겠죠? 유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자란 국내산 소고기입니다. 이 유구를 알리기 위해 저희는 유구 구이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가성비와 가심비 좋은 국내산 유구를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유구 구이데이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축산업계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또 특히 유구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분들이 사실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유구도 알리고 우리 축산업계 힘든 그런 상황을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행사를 유치하게 되었고 여러분 유구 맛있게 드셨나요? 유구에 대한 정보와 흥겨움이 가득했던 구이데이 페스티벌. 이번 축제로 시민들은 유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겠죠? 앞으로도 유구로 몸과 마음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유구가 굉장히 부드럽다는 걸 오늘 새삼 느꼈고요. 먹어보니까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럽다는 걸 느꼈어요. 가성비 좋고 부드러운 국민 소고기 유구. 이번 추석 유구로 맛있고 건강한 명절 보내는 것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연예 소식을 전해드리는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대에서 유쾌하게 노래하는 사람, 개그맨 가수, 개가수는 식상하다, 개수 연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죠.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차세대 트롯 주자 김태연 힐링송으로 컴백입니다. 아,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김연자 선생님 따라하는데 마이크를 무릎까지 내리더라고요. 어머.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노래도 너무 잘하고 이렇게 끼가 많은 우리 태연 양이 힐링송으로 이제 컴백을 예고하면서 팬들에게 귀 호강을 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연 양 요즘 어른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원래는 국악신동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 11살인 김태연 양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로 판소리를 해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4살 때 그냥 아주 즐겁게 노래를 들으면서 놀면서 배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6살 때부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7살 때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펼쳐서 전 세계에 정말 국악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춘향 국악대전 최연소 대상 그리고 박동진 판소리 대회 대상 등을 받으면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이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최종 4위에 오르면서 트롯 신동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야, 나이에 비해서 경력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네. 이 태연 양이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쵸. 김태연 양이 오는 15일에 디지털 싱글을 발매한다고 하는데 소속사가 굉장히 자신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국악과 트로트를 섭렵한 김태연이 전 국민에게 전하는 힐링송이다. 김태연만의 밝고 힘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이를 뛰어넘는 기량과 매력을 담았다. 아주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저도 정말 그 노래 듣고 힘찬 에너지 받고 싶습니다. 네, 그냥 귀엽기만 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무대 보면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새로운 노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예 소식 뭐예요? 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그들이 돌아온다. 배우들의
배우들의 컴백 대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믿고 보는 배우로 통하는 배우 김희애 씨, 그리고 이승기 씨가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를 해서 이제 안방극장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브라운관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해서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들 수 있을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김희애 씨가 돌아온다. 어떤 작품으로 돌아옵니까? 네, 이름 석자만으로도 호기심을 아주 자극하는 배우입니다. 김희애 씨, 아주 반가운 컴백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 김희애 씨가 출연을 검토 중인 작품은 드라마 돌풍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를 둘러싼 정치 활극인데요. 청와대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무대로 욕망을 가진 인간들의 민낯을 그려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드라마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담백하게 한 거 아닌가요? 힘들게 듣고 싶었는데. 생각도 못 해가지고. 우리 영기 씨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해주시죠. 한 번 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심각하게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꼭. 네, 근데 간단한 줄거리만 듣고도 정말 기대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김희애 씨 그럼 역할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혹시 그 역할인가요? 아니고요. 김희애 씨가 제안받은 역할은 경제부총리라고 해요. 아마 당대표였다가 경제부총리로 입성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사실 김희애 씨 뭐 극을 압도하는 연기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묵직한 서사가 예상되는 이 드라마 돌풍에 어떻게 힘을 보탤지 궁금한데 그거 보고 싶으니까 우리 김희애 씨가 꼭 이거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김희애 씨뿐이 아니고 한석규 씨도 출연 제안을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석규 씨는요, 극 중에서 이 대한민국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박동호 역을 제안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일념으로 이 법조계를 거쳐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세상을 뒤흔드는 아주 돌풍 같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믿고 보는 한석규 씨와 김희애 씨 아직 뭐 작품을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승기 씨도 오랜만에 복귀 소식을 전했어요. 맞습니다. 이승기 씨가 언제 K본부 드라마 했었지 생각해보니까 2006년. 소문난 칠공주에서 그 미칠이 좋아하던 역할로 굉장히 인기 얻었잖아요. 무려 16년 만에 이 K본부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 출연을 하는데 어떤 역할인가 봤더니 다 가졌어요. 일단 검사 출신, 거기다가 머리 똑똑하죠. 한량해, 시간도 많고 자유롭네. 그런데 건물주 아니 간물주, 경제적으로도 아주 여유롭습니다. 그런 김정호 역할을 맡았는데 뭔가 이승기 씨의 변신이 예고가 되죠. 이승기 씨가 말합니다. 나는 KBS랑 할 때, K본부랑 할 때 뭐든지 좀 잘 됐다. 이번에도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스스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에 이승기 씨가 캐스팅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드라마 감독에 의하면요. 일단 캐스팅에 있어서 연기력을 최우선으로 봤다고 합니다. 일단 연기를 잘하는 분들만 이 드라마에 모두 모셨다라고 하면서 이 작품의 뭔가 퀄리티에 대해서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성을 봤다고 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게 이 드라마의 결이나 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잘 캐치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라고 아주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극중 역할과 또 이승기 씨가 이 원래 성격 자체가 거의 싱크로율이 300%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좋은 캐릭터를 또 만들어낼지 이승기 씨의 열연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만나봅니다. 네, 연예 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김찬우 54세 노총각 떼고 새신랑 되다입니다. 네, 1990년대 최고 인기 배우 중인 한 명인 김찬우 씨가 14살 무려 14살 연하의 연인과 결혼의 꼴이네. 부럽습니다. 노총각 딱지를 뗐다는 부러운 소식입니다. 연예계 오랜 싱글남이거든요. 네. 참 14살 깜짝 놀랐는데 정말 축하할 만한 소식이네요. 축하할 만한 소식이죠. 김찬우 씨 지금 기억 못 하시는 분 혹시라도 계신가요? 1994년 드라마 마지막 승부에서 너무 잘생겼었죠. 거기다 1998년부터 순풍 산부인과 출연했는데 여기서 의찬이 아빠, 이 오지명 씨가 운영하는 이 순풍 산부인과의 의사였잖아요. 의찬이랑 권오중 씨랑 같이 사는데 맨날 권오중 씨한테 집안일은 다 시키고 본인은 막 장난치던 그 개구쟁이 역할에 이 김찬우 씨였는데 요즘에 사실 재조명되고 있었어요. 뭐냐면 탑골 조정석이다. 조정석 씨가 뭡니까? 굉장히 막 잘생겼는데 또 코믹 연기는 잘하는데 밉상이어도 얄밉지 않은 그런
바로 1990년대의 20세기 조정석이다 해가지고 조명을 받고 있었는데 새롭게 또 이 14살 연하에 아내와 벌써 결혼했습니다. 9월 4일에. 그런데 이날 세상에 사회를 누가 봤느냐? 장동건 씨. 마지막 승부 같이 했었잖아요. 거기다가 축가 가수 홍지윤 씨. 이거 말이 됩니까 진짜? 이 새 출발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셨네요. 네. 김찬호 씨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면서요. 네, 바로 채널A의 신랑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남다른 입담으로 시청자들이 정말 웃겼다, 울렸다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50년 넘게 나는 신랑 수업 중이다 라고 하면서요. 남자로는 99점인데 내가 신랑으로서는 15점밖에 되지 않는다 라면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찬우 씨가 아내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난 1월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채널A 예능이죠.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4년 정도 열애 중입니다.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밝히더니 역시 이제 결혼까지 꼬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모임에서. 어머, 너무 잘 됐다. 여자친구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뭐래? 뭐든지 하라고지. 나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여친은 오빠가 연예인인 이렇게 활동하던 시절에 만난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는데. 연예인 김찬우에 대해서 잘 실감이 안 될 거 아니야. 처음엔 누군지도 감질감을 봐. 아, 진짜? 근데 뭘 보고 그럼 인간 김찬우를 보고 만난 거네? 어린이 같은 걸로 또 본 거지. 인간 김찬우? 와, 그건 참 좋은 것 같다. 오히려. 예, 아주 뭐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에 같이 출연하고 있는 김원희 씨하고 영탁 씨는 그 부인, 지금 이미 부인 됐다고 그랬죠? 네. 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찬우 씨의 아내분을 직접 본 영탁 씨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굉장히 차분하고 동양적이다, 나디아 같은 느낌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무엇보다 든든한 느낌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찬우 씨가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좀 쾌활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장구, 개구장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좀 들떠 있어도 차분하게 이제 땅으로 이제 발 딛고 살 수 있게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 느낌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김원희 씨 역시 아내분의 이 미모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요. 정말 보통 미인이 아니다라면서 이 설명을 해서 더욱 궁금증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 기자 이야기 들으니까 벌써부터 이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는데요? 그렇죠. 김찬우 씨가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빨리 낳아야 된다. 힘 닿는 데까지 낳겠다. 근데 낳고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육아에 자신 있다. 내가 다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로서 99점, 남편으로서 15점. 그런데 아빠로서는 100점일 것 같은 김찬우 씨. 저는 뭐 또 다른 예능에서도 뵙고 싶고 드라마에서도 뵙고 싶고 무엇보다 아빠 됐다는 소식 듣고 싶습니다. 네, 김찬호 씨 얘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확실히 옛날 말이고요. 요즘에는 형만한 아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보다 나은 아우까지는 아니지만 네. 형만한 아우는 많다는 소리 해주고 싶고요. 대표적인 게 가까이 찾으시면 됩니다. 네, 접니다. 네. 지안이 우리 조카거든요. 네. 지안이한테 심각하게 많은 용돈을 줬습니다. 아. 뭐 또 갖고 싶은 거 있니, 지안아? 엄마 통해서 영상 통화하렴. 네, 한번 이제 까불어봤고요.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뛰는 스타들 위해 나는 스타들의 자매들입니다. 야, 자매들. 자매하면 뭐 영원한 친구이자 네. 또 영원한 라이벌이기도 하거든요. 워낙 스타하면 뭐 몸매면 몸매, 얼굴이면 얼굴 다 네. 최고인데 그보다 더 대단한 자매가 있다는 거네요. 여기 있네, 바로 자매. 맞아요. 있네. 바로 제가 옆에 넥슨 있네요. 언제 자매. 말해주실까 생각했었거든요. 네, 오늘 주제입니다. 뛰는 스타들 위해 나는 스타들의 자매들 시작합니다. 네, 뛰는 스타들 위해 나는 스타들의 자매들. 오늘도 특별히 랭킹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있는데요. 네. 3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이분은 과거 1980년대 섹시 아이콘으로 불리다가 현재는 일명 시어머니 전문 배우로 영역을 확장한 올해 5학년 9반 스타입니다. 아니 저는 그 시어머니 전문 배우 이 말만 들어도 몇 분 떠오르는 떠오르시잖아요. 장면들이 딱 그렇죠? 있잖아요. 네. 탁탁 무서운 그런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전국의 며느리들이 특히 이분을 보면 벌벌 떠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따귀 전문 배우입니다. 따귀 전문 배우. 맞죠? 그러면은 박신혜 씨 딱이 막 때렸던 이희양 씨? 그쵸, 천국의 있어요. 계단에서. 예. 천국의 계단에서. 이희양 씨인가요? 이희양 씨도 이제 거의 후보에 뭐 막달이 올랐는데 이희양 씨는 아니고요. 이분에 대한 힌트 숫자로 말해요. 숫자 보여주시죠. 20입니다. 아니 박중훈 씨 뺨을 20대 이상 넘게 때렸다는 거거든요. 어떤 작품에서 그랬어요? 박중훈 씨하고 이렇게 부부 역으로 나왔다.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영화를 같이 찍었는데 바람난 남편을 때리는 억척스러운 새댁 역할을 맡았어요. 이제 당시 남편 역할이 박중훈 씨였다고 해요.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이 역할로 대종상 여우 조연상을 받았다고. 야, 이거네. 생각난다, 이 영화. 생각나. 대종상 여우 조연상. 네네네. 아시죠? 우묵뱀의 사랑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묵뱀의 사랑.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뛰는 스타들 위해 나는 스타들의 자매 3위의 주인공 바로 배우 유혜리, 최소린 씨입니다. 아니 두 분이 친자매였어요. 아니 성과 이름이 달라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네. 네, 사실 유혜리 씨의 본명이 최수연입니다. 연예계 활동을 반대한 아버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아예 싹 그냥 성과 이름을 모두 바꿔버린 건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혜리라는 예명을 그래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데뷔를 하고 나서 이 텔레비전에 내 모습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마침 또 아버지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거 너 닮았는데 저거 너 아니냐? 너 지금 방송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유혜리 씨가 아 무슨 소리야? 나 너무 많이 닮았네. 나 절대 아니요, 나 아닌데라고 우리말을 옛날이었으면 내밀었다고. 아니 그리고 저 사람 이름은 유혜리잖아, 아빠. 이랬을 그러면 최수린 씨는 본명이에요? 최수린 씨도 본명이 아니에요. 최수린 씨 1994년에 SBS 공채 1기로 탤런트에 데뷔를 했어요. 본명은 최정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최수린이 됐을까? 최 기자 얘기했지만 이 유혜리 씨 본명이 최수연이었잖아요. 언니 이름에서 한 글자 연을 린으로 바꿔서 최수린으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고 94년에 공채됐죠. 2000년에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불꽃 여기서 최수린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배우가 된 유혜리 씨. 근데 데뷔 작품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아버지 눈을 좀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1988년 파리에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마부의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에 그러면 이 유혜리 씨가 왜 이 영화를 찍게 됐을까? 사실 연기 경력은 없는 그냥 CF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탁된 이유. 감독이 자 이런 사람 좀 찾아와봐 하고 내건 3가지 조건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팔등신의 키는 165에서 70이어야 된다. 두 번째, 얼굴은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눈매가 섹시하고 분위기가 매혹적이고 뭔가 지성미가 있어야 된다. 게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슴둘레 바스트 사이즈가 110cm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한국에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찾으려도 힘들 것 같은데 보면 35년 전에 지금 이 조건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유혜리 씨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혜리 씨가요, 대학 시절 이 아르바이트로 CF를 찍는 모델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171이면 굉장히 큰 키인데 당시에는 171이면 정말 큰 키죠. 예, 여기에 또 이국적인 외모가 한몫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유혜리 씨에게 어느 날 영화 출연이 들어왔는데 유혜리 씨가 나는 장르도 영화도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 감독님한테 일단 합시다.
라고 당돌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연을 결정을 하게 됐고요. 이후에 이 유혜리 씨가 성인 영화 이 파리 에마로 연예계를 데뷔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바로 주인공이 됐으니까 신났을 텐데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며. 특히나 아버지 당시 경찰이셨다고요. 아. 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정말 눈이 뒤집어지셨겠죠. 대본을 막 찢으면서 지금 네가 뭘 하려고 하는 줄 알아?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뜯어 말리셨지만 유혜리 씨의 이 연기에 대한 이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기로 결심했어 하고 이 파리에마에 출연해서 연기 열정을 펼치게 됩니다. 그 언니가 활동하는 걸 보고 동생도 자극을 받아서 배우가 된 건지 이런 부분도 또 궁금한데 유혜리 씨를 보면서 배우의 꿈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언니 유리 씨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머 내가 어렸을 때 촬영장도 데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좀 배우가 되고 싶었나 했는데 아닙니다. 이 최수린 씨도 스스로 이 열망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청소년 연극제도 참여를 했고 졸업하고는 스스로 오디션을 보러 다닐 정도로 연기가 하고 싶었다네요. 근데 언니 유혜리 씨는 온갖 집안의 반대를 뚫고 데뷔를 한 거잖아요. 동생은 어땠을까요? 저희 집만 봐도 언니가 힘들게 뚫어놓으면 동생은 좀 수월하게 가더라고요. 예. 최수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연예계를 좀 언니보다는 집안 반대가 덜하게 좀 수월하게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언니 유혜리 씨의 반대는 예상치 못한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었는데요. 최수린 씨에 따르면 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내성적이었고 말이 없다 보니까 이 방송이라는 이 연예계 생활이 잘 안 맞고 또 내가 상처받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선배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이제 친자매이면서도 악역 전문 배우였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동생 최수린 씨에 따르면요, 이 악역에도 좀 결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일단 언니 같은 경우에는 때리는 악역이었다면 나는 맞는 악역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동생 최수린 씨의 얘기대로 유혜리 씨는 확실히 좀 때리는 따기 전문 배우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소개를 할 때 따기 전문 배우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신만의 따기를 잘 때리는 방법을 이 비법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유혜리 씨에 따르면 이 손바닥 말고요. 이 손끝. 이 손끝을 이용해서 아주 고통 없이 이 상대 배우가 아프지 않게 소리만 아주 세게 때리는 게 중요한데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골프 스윙을 하듯이 손에 힘을 빼고 아주 부드럽게 따개를 차게 날리면 소리가 잘 나고 그림도 예쁘게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손에 힘 빼고. 샤! 골프하듯이. 그렇죠. 근데 이게 악역으로 이렇게 나온 분들이 평소에 생활할 때 힘들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힘듭니다. 사실 연기를 너무 잘했다는 뭐 증거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식당에 갔을 때도 욕을 먹는데 만약에 국밥집에 갔어요. 그리고 국밥을 정말 국물이 튈 정도로 툭 이렇게 올려놓는 건 기본이고 소리는 안 나지만 입으로 나쁜 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백화점에 가면 쟤 그 기집애잖아 막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게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악역을 한 고충인데 그래도 어깨 펴십시오. 악역을 그만큼 차지게 너무 맛있게 했기 때문에 먹는 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악역을 하다가 생긴 직업병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주로 아까 때리는 악역 전문이다라고 했던 유혜리 씨가요. 한 번은 맞는 이 악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 배우에게 아주 찰지게 맞는 역할이 있었는데 이 배우가 너무 긴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고 골프를 하듯이 이렇게 착 때려야 되는데 이 가죽 가방으로 그대로 정말 풀스윙으로 유혜리 씨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했지만 이제 연기를 잘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문제는 몸이 너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병원에 다니면서 침을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십견도 좀 빨리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최수린 씨 역시 이 악역을 맡으면서 맡았던 이 직업병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잠꼬대를 할 때 굉장히 대사를 읊듯이 굉장히 좀 세게 이 잠꼬대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시아버지가 이 방 건너방에서 주무시다가 이 최수린 씨가 잠꼬대를 하는 걸 보고 어머 이 아들 내외가
부부싸움을 하나 보다. 싸우는 줄 사이가 아셨구나. 좀 안 좋은가 보다. 이게 깜짝 놀라셔서 이게 몰래 슬쩍 용돈을 주신 적도 있다고 하네요. 아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주시는 용돈이네요. 최수린 씨는 또 언니 덕분에 악역의 스펙트럼을 넓혔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여자 배우들한테 공백기가 오는 네. 순간이 있어요. 드라마의 멜로 주인공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 갈 때까지 그 중간 나이에 사실 잘 캐스팅이 들어오지 않아서 뜻하지 않은 공백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선배 배우 유혜리 씨가 동생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방송국에 갈 때는 젊어 보이는 옷 입지 말고 뭔가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가라. 그랬더니 실제로 그 덕분인지 최수린 씨한테는 배역이 좀 일찍 왔다고 그래요. 30대에는 40대 배역이 오고 40대에는 50대 배역이 오고 그래서 공백기 없이 이렇게 잘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속상한 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 나이를 되게 더 많은 걸로 아시는데 저 아직 49살이에요. 4학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4학년도 안 돼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도 언니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든든하고 뭔가 지원군 같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분명 그럴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장혜인 장예원 아나운서처럼 굉장히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의를 할 수 있다,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잖아요. 일단 동생 최수린 씨에 따르면요, 가족이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지가 된다. 이 연기자라는 직업이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본이 나왔을 때 이 캐릭터와 작품 분석을 할 때 언니가 함께 해주면 굉장히 든든하고 또 리딩 연습까지 함께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 우애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유혜리, 최수린 자매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네, 뛰는 스타들 위해 나는 스타들의 자매들. 이제 두 번째 스타는 이분 정말 원조입니다. 원조 연상연하 커플로 유명한 가수입니다. 가요계 워낙 많아서. 네. 감이 안 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힌트를 준비 안 할 수가 없죠. 숫자로. 점점 현타가 오네요. 자, 공개해 주시죠. 야, 이분이 태어날 때 무려 4.8kg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워낙 유명해서 그쵸. 저 힌트 그쵸? 보자마자 알았어요. 네. 가요계에서 4.8kg 우량아 가수 노사연 씨.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죠? 정답입니다. 사연이 없는 가수로 유명하죠. 자, 뛰는 스타를 위해 나는 스타들의 자매들 2위는 바로 노사연, 노수봉자. 네, 노사봉 씨입니다. 예, 노사연 씨는 남편 이무송 씨는 없어도 언니 없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매 간의 우애가 남다르다면서요? 네, 일단은 우선 노사연 씨에겐 2살 터울 언니가 있는데 1990년대 풍부한 익살객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아 방송 활동을 했던 노사봉 씨입니다. 네, 아니 지금 사진만 봐도 두 분이 좀 굉장히 닮으셨고 거기다 방송 같이 하는 거 보면 그 에너지가 비슷해서 맞아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방송 자체가. 동생 노사연 씨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 리액션 때문에 방송에 드러나게 됐다.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저도 지금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1990년대 초에 이 노사봉 씨가 MBC 그 10대 가요제에서 가수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청객을 비쳤는데 아주 그냥 펑펑 우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사봉 씨였던 겁니다. 그 굉장히 실감나는 리액션, 이 덕분에 예능 방송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 대해서 노사봉 씨가 나중에 방송을 시작한 뒤에 얘기를 합니다. 가수왕 이름에 우리 노사연 이름이 불리는데 정말 하늘이 노래주고 이게 진짠가 싶게 정말 너무 좋았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낳아서 키운 자식이 잘 됐을 때 뭐 그런 반응 아닌가요? 그런 뭉클함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무송 씨에 따르면 자매의 그런 우애 때문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 자매 우애가 얼마나 돈독하냐면요. 약 10년 전에 이 노사연, 노사봉 씨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전 살아 계실 때 항상 노사연 씨에게 나는 이 사봉이가 있어서 사연이 너는 걱정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도 알고 있을 이 자매의 우애가 정말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사연 씨 역시요. 그냥
우리는 하나다. 남편들이 질투할 만큼 아주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노사연 씨의 남편 이무송 씨도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 집에 갔더니 아내 노사연이 아주 공주처럼 살고 있었다. 아침마다 언니가 이 동생을 위해서 과일을 준비해서 싹싹 깎아서 내놔준다라면서 이 각별한 자매의 혀를 내둘렀다고 하는데요. 아침마다 과일을 잘라주는 언니, 제가 지금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럼 반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저희 집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네네. 2살 터울의 동생을 공주처럼 보살핀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놀랍죠. 아니 근데 이렇게 동생을 마치 딸처럼 이렇게 보살핀 게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더 놀라운 건 세상에 어렸을 때도 머리를 노사봉 씨가 노사연 씨 머리를 직접 잘라줬대요. 아니 정말 이거 너무너무 대단하다 싶은데 노사봉 씨가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는 너무 잘생기고 귀티가 나, 다리도 길어서 너 미스 코리아 나가. 어렸을 때 노사봉 씨가 노사연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금이야 오기야 보살피던 언니의 이 정성 딱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여성들은 또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사춘기라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노사봉 씨에 따르면요. 노사연 씨가 어느 날부터 얘가 그 아까 미스 코리아 같았던 애가 올라가면서 퍼지고 먹기 시작하는데 숨어서 먹기 시작하고 정말 못 말리겠더라. 먹는 양이 내 3배는 먹더라라고 폭로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노사연 씨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 엄마하고 언니가 하도 나 어릴 때 못 먹게 해서 진짜 난 친엄마, 친언니 아닌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손님이 왔을 때 나한테 밥 퍼달라고 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 나는 내 밥은 아주 꾹꾹 눌러서 위에 살짝 덮어서 고봉밥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사연 씨에게 언니 노사봉 씨는 언니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까지도 해주지 않았나 싶네요. 맞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무렵에 밥 좀 많이 먹으려고 할 때만 노사연 씨가 우리 언니 친언니 아닌 것 같아 한 거지. 사실 노사봉 씨의 이 사랑은 쭉 이어졌어요. 어느 정도로 이어졌냐면 무려 본인이 결혼하고 나서까지인데 차근히 말씀을 드려보면 노사연 씨가 언니를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는 겉모습이 밝지만 안으로 이걸 다 참으면서 받아내는 어떤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언니 복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언니 복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아무리 언니가 동생 잘 챙겨도 본인 시집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결혼을 하고도 노사연 씨를 데리고 살았대요. 무려 7년이나 함께 살았다고 해요. 와. 7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럼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간단한 퀴즈를 내드릴 텐데 노사연 씨가 친언니인 노사봉 씨랑 7년 동안 함께 살다가 나와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번 언니가 노사연 씨 몰래 음식을 먹다가 걸렸어. 고기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2번 언니와 크게 다퉈서 3번 이무송과의 결혼 때문에. 이거는 3번 아닐까요? 남자가 생긴 거죠. 나와야죠, 그러면.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무송 씨와 결혼 때문이라고 해요.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조금은 늦게 결혼을 한 노사연 씨가 그 전까지는 언니와 계속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노사봉 씨가 또 저 노사연 이무송 씨 부부 결혼할 때 큰 역할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노사봉 씨가요, 내 동생.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동생이 이무송에게 관심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좀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무송 씨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노사봉 씨가 누굽니까? 아주 손맛 좋기로 유명한 연예인 아니에요. 그래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안주를 아주 가득 채워줬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드 조성을 위해서 약간 불도 조금 낮추고 이 좀 그 적당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무송 씨가 술에 살짝 취하니까 노사봉 씨가요 이 자리를 살짝 피해주면서 둘만의 이 은밀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눈치껏 딱 빠져줬다고 합니다. 언니 노사봉 씨의 이 치밀한 계획 성공했나요? 어땠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니 이 술에 취한 이무송 씨가 시간이 갈수록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요. 나중에 이무송 씨가 얘기합니다. 긴장했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이무송 씨 거기가 호랑이 굴이었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정신이 바짝 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매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긴장을 풀지 않았던 거고 사실 이렇게 여자 쪽에서 먼저 노사봉 노사연 자매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교제 2년을 했는데 이무송 씨가 손을 한번 잡질 않더래요. 진도가 안 나요. 아이고 노사연 씨가 이렇게 스킨십을 시도하면은 이렇게 슬쩍 피해가지고 또 번번이 실패하더래요. 동생이 언니한테 어머 언니 지금 나 아직 손 한 번도 못 잡았잖아 이렇게 안타까움을 토로했고 네. 언니가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짝 짰던 거죠. 그러나 이 계획의 결말은 노사연 씨가 먼저 취할 거 아이고야 하고 이렇게 쓰러지자 이무송 씨가 이 노사연 씨 머리 밑에다 쿠션을 고이 받쳐두고 집을 떠났다는 거죠. 아하. 두 사람을 엮어주기 위해서 방에 불까지 꺼졌는데 쿠션 들이대고 갔어.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의 결혼을 또 반대했다면서요, 노사봉 씨. 아, 맞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바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때문이었는데요. 노사연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사연아, 3살 이하 연하는 절대 안 된다. 라면서 걱정을 했던 건데, 생각해보면 지금에야 뭐 한 16살 연상연하 커플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 여성이 남자보다 좀 더 나이가 많다라는 거가 좀 익숙하진 않은 사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나이가 3살 이상 차이 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 동생을 위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노사연 씨가 이 4살 연하 이무송 씨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 큰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는 아니 이거 그냥 주변에는 4살이라고 하지 말고 3살 차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할 정도로 염려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노사연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니가 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일단 내가 좀 늦은 결혼인데 연하랑 결혼을 한다고 하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싫었던 것 같다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진짜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이무송 씨랑 노사연 씨 첫 만남은 어땠어요? 자, 또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 호텔 수영장에서 만났는데 노사연 씨가 딱 봤더니 세상에 하얀색 삼각 수영복을 입었대요. 그때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수영복 입는 남자 없었다. 정말 눈에 확 띄었는데 게다가 가슴이 덜덜하는 거예요. 어머 저 품에 한번 안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노사연 씨가 첫눈에 이무송 씨한테 반했는데 노사연 씨만 반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무송 씨도 어떤 여인이 이렇게 옆으로 길게 누워있는데 풍만하니 너무 좋더라. 이렇게 또 본인도 반했다 얘기를 하는데 노사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뒤태였다. 나의 길게 누운 모습이 앞모습을 봤다면 아마 배가 나서 이무송 씨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을 거다. 이렇게 또 솔직한 얘기로 큰 웃음 주셨습니다. 네, 프로포즈는 누가 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데. 여기까지 들으면 노사연 씨가 먼저 프로포즈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오산입니다. 오히려 이무송 씨가 노사연 씨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했었다고 하는데요. 노사연 씨, 이무송 씨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무송 씨가 또 일주일을 참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3일 만에 전화를 걸어서 프로포즈에 대한 좀 답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사연 씨가 알겠어요. 결혼할게요. 라고 새침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대답을 들은 이무송 씨가요. 정말 그때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너무너무 행복했었다. 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에 꼴이 난 두 사람 1994년도에 연예계 원조 연상 연하 부부가 됐죠. 네. 노사연, 노사봉 이 자매의 이름에도 또 무슨 얘기가 있다면서요? 아니 아버님이 큰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내가 딸을 낳으면 딸들 이름 끝에 봉황을 넣어서 봉황자매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실제로 이 노사봉 씨 태어났을 때 정말로 이름을 노사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또 한 명의 딸이 태어나죠. 바로 우리 4.8kg의 우량아인데 그래서 이름이 당연히 노사황이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노사연 씨가 태어난 그날 날짜가 바로 3월 3일, 3월 삼진날 제비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그날이어서 제비 연자를 써서 노사연
이름이 됐다고 하네요. 네. 아, 노사봉, 노사연 이 자매가 너무 보기가 좋고 방송하는 모습도 굉장히 유쾌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든든한 언니의 지원 덕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노사연 씨에 따르면요, 이 연예계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바로 언니 노사봉 씨였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정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노사연 씨가 데뷔를 했었을 때 이 매니저를 담당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스케줄이 3개가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상을 전부 준비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방송을 해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겠는 게 사실 한 착장 준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하루에 3착장씩 준비를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사랑이 아니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따라다니는 매니저 역할은 아니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비디오로 방송분을 녹화를 했었잖아요. 이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이 비디오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매니저는 아니었고 스타일리스트와 스케줄 매니저를 담당했었다고 하네요. 그럼 노사연 씨가 언니한테 많이 방송 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의지를 했겠네요. 그렇죠. 5년 전에 노사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나이 들어가니까 좀 마음이 조급해지더라. 목소리 나빠지기 전에 더 많은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고 또 노사연 씨가 한쪽 귀도 살짝 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급해지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를 찾아갔다 그래요. 언니랑 이제 얘기하면서 그 조급함을 좀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사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는 진짜 나의 제일 친한 친구다. 내가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언니는 그거를 다 받아준다. 언제나 언니는 내 편이다. 변치 않는 자매간의 우정을 자랑했습니다. 네, 노사연, 노사봉 씨 얘기였고요. 다음 스타 소개해 주시죠. 네, 뛰는 스타들 위해 나는 스타들의 자매들. 다음 스타는요, 올해 7학년 6반에 재학 중인데, 뭐, 소개를 할 때 많은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하다. 네, 글로벌하다. 글로벌 그런 네.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분이죠. 단분이죠. 그렇죠. 예. 아이, 바로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힌트 준비했으니까 들어볼게요, 힌트. 제가 볼 때는 이미 답이 다 100%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려니 굉장히 민망하네요. 숫자로 말해요. 숫자 보여주세요. 네, 영화 미나리로 무려 41관왕. 저희가 생각했던 분이 많네요. 맞네요, 그쵸? 미나리. 네. 그렇죠. 미나리까지 나왔으니까 바로 이름 외쳐도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정답을 한번 외쳐주시죠. 네, 배우 윤여정 씨. 네, 뛰는 스타를 위해 나는 스타들의 자매들 1위의 주인공 바로 배우 윤여정 씨 그리고 윤여순 씨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에게 동생이 2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실 동생분이 어떤 분이에요? 윤여정 씨의 이제 막내 여동생으로서 Y대학교를 거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온 후에 40대의 스카우트가 돼서 상무, 전무를 거쳐 무려 L그룹 최초 여성 임원이 된 윤여순 씨라고 합니다. 와. 아니, 두 분 모습을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코가 많이 닮았어요. 네, 닮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윤여순 코가 씨는 이 윤여정 씨의 8살 터울의 막내 여동생입니다. 이 재용 MC도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이 코 그리고 인매, 이 하관이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정말 똑 닮은 자매라고 합니다. 언니 윤여정 씨와 닮았다는 얘기에 이 동생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언니랑 저랑 너무 많이 닮았죠? 그래도 이 카리스마는 언니가 한 수 위예요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 이 한 인터뷰에 따르면요. 이 동생분 윤여정 씨가 출연하는 방송의 모니터링을 담당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수다를 떨고 연예 얘기도 하고 회사 얘기도 하고 친구 얘기도 하면서 가장 이 인생의 좀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하다 느끼는 게 아이를 키우다가 40대 취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굉장한 또 일을 이뤘기 때문에 이 윤여정 씨의 동생 윤여순 씨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원래 나 공부하려고 미국 갔던 건 아니고요. 남편이 미국 유학을 가서 같이 갔다가 영어 교육학 석사하고 또 이제 박사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그 박사과정 들어갈 때 소위 말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요. 이유는 아니 너 나이 40에 저 교단에 서기도 어렵고 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더 힘들다. 그런데 공부만 많이 해놓으면 너 속병 생긴다. 그랬지만 윤여순 씨는 내가 이거 공부하다 보면 길이 생길 수 있어 하고
박사까지 했고 결국은 이 L그룹뿐 아니라 또 다른 대기업에서도 함께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윤여정 씨 동생분은 교수직이 아니고 L그룹을 선택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결심을 바꾼 계기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야기를 딱 들었던 거예요. 일단 기업이라는 건 시작을 하면 결과를 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다.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너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라는 말에 이 방향을 바꿔서요. 기업에 취직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옳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두 분이 뭐 목소리 혹은 뭐 코가 좀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명함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 윤여정 씨는 이 배우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암기력이 좋은 걸로 대본 딸딸딸딸 완벽하게 잘 외우시는 걸로 유명해요. 연기 집중력도 좋고요. 암기력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이제 김수현 작가 드라마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 김수현 작가 대사도 많고 굉장히 아주 속사포로 해야 되는데 이 윤여정 씨가 46에 출연했던 이 사랑이 뭐길래 에서도 굉장히 대사가 많았는데 그냥 NG 없이 한 번에 촬영을 끝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이 윤여정 씨가 NG 없이 한 번에 대사를 외운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20쪽, 2번 40쪽, 3번 79쪽, 9쪽, 4번 130쪽. 이건 몇 쪽이 되든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정답이 1번부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40쪽이면 20장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외우지? 이걸 어떻게 아니 대사가 이렇게 많아요? 야, 난 아침에 이것도 죽겠구만. 저도 이것 때문에 죽겠구만. 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은 1번이어도 1번부터 대단하다. 근데 무려 정답이 4번입니다. 130쪽? 4번 130쪽이에요. 야, 이거는 뭐 이게 뭐 대사를 외우다가 연기를 하다가 뭐 이제 윤여정 씨는 뭐 기절을 했다고 할 만큼 연예계에서는 유명한 일화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김수현 작가는 자신이 쓴 대본을 배우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연기를 하길 원해서 많은 배우들이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윤여정 씨는 NG 없이 했다. 한 번도 NG 없이 바로 성공을 했다라는 건 정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정말 그 증거가 아닐까요? 네, 오해 없도록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130쪽이면 드라마 한 부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윤여정 씨만 했다는 건 아니고 윤여정 씨의 완벽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여정 씨는 내 대사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대사까지 다 외워요. 그래서 그 회차 분량이 어느 한 번은 132쪽이었다 그래요. 근데 다 외우고 이제 잤어.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이제 칸에서 들은 얘기인데 자다가 보면 또 생각이 안 나는 거 같아요. 그럼 또 일어나서 다시 본답니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윤여정 씨가 대사가 여기저기 계속 있는 거예요. 네. 내 거 외우고 상대 거 외우니까 이 대본을 통으로 외우고 그렇게 해서 어느 장면을 찍어도 그냥 늘 NG 없이 한 번에 쫙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는 법전을 대사로 생각했으면 고시 패스하는 그러니까요. 그죠? 야, 이게 대단한 거죠. 공부를 했어도 성공할 뻔했어요. 네, 윤여정 씨 역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운명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마도 이 소위 인류대에 들어갔으면 공부에 매진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 윤여정 씨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시절에는 학교에 떨어지고 다시 한번 이 재수라고 하죠. 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집안이 망한다, 집안 거들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돈이 많이 들던 때였는데 이 친척 중에 한 분이 윤여정 씨가 글을 워낙 잘 쓰니까 이 입학 원서를 받아다 놓고 H대학 국문학과에다가 이제 딱 넣었다고 합니다, 원서를. 그런데 이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국문과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윤여정 씨가 어릴 때부터 101장에 나가면 특선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서 얘는 언어에 뭔가 소질이 있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 참 이 자매가 다 이러기가 대단한 것 만만치가 같아요. 않은데. 근데 이 어머니를 닮은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윤여정 씨의 일단 아버지가요. 윤여정 씨 이 어머니 나이 30대 중반에
하늘로 이제 떠나게 되신 거예요. 결혼 전에 그래서 윤여정 씨 어머니가 의과대학에 1년 정도 다닐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이 양호 교사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그 덕에 세 자매를 아주 훌륭하게 지금처럼 키워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이 윤여정 씨 역시 어머니에 대해서 이 나를 키워온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성실하신 분이야라는 말으로요. 그걸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다. 정말로 우리 어머니는 용감했다라고 이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동생 여순 씨도 방송에 출연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었다. 그런 분을 보고 자라는 게 상교육 자체였다. 말하자면 이게 유전자였다. 나도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살자 하고 했더니 이렇게 됐다. 자신을 만든 게 어머니였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여정 씨 자매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100까지 부족도 아니고. 근데 저 반사적으로 할 뻔했잖아요. 만들어서 할 뻔했다고요. 아니, 나는 저 이쪽 자매 얘기도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빨리 갈 거다 생각했지만 진짜 빠르네요. 내일 네. 하고 나면 모레부터 추석 연휴 시작돼요. 그러니까요. 아마 많은 어머님들이 오늘부터 굉장히 바빠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